투자인가 도박인가? 좀 나는 이렇게 뻔한 얘기를 알려드리기가 싫어가지고 조금 다른 느낌의 이야기를 뽑아서 얘기해드릴 거거든요. 이 책 중에서. 투자인가 도박인가?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인가? 뭐 제가 들은 어떤 영상 중에는 남이 하면 도박이고 남이 하면 투기고 내가 하면 투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여기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식은 매수, 경주마, 선택 뭐 이런 유형으로 투자와 투기가 나뉘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기술, 노력, 모험심에 따라 도박과 투자를 구분할 수 있다. 개인별로 나뉜다는 거죠. 뭐 선물이면 무조건 투기, 이렇게 객관적인 종목에 따라서 나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소화 가능한 것까지가 투자고, 뭐 본인이 뭐 약간의 손실이라도 너무나 위험하게 받아들이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투기인 거죠. 체계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노련한 경마 도박사라면 경마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투자자의 자가 진단 중에 자신의 육감을 믿지 말고 자제력을 발휘해서 육감을 무시하라. 감으로 투자하지 말라고 하죠. 여기서 그 얘기인 것 같아. 감을 네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어해야 하는 어떤 요건이다라고 여기서 일단 얘기는 하고 있어요. 투자자의 자가 진단. 열이면 열 모두 펀드 매니저 파티에서 펀드 매니저한테 관심 없고 치과 의사한테 가서 자기 뭐 치태, 여기선 치태라고 하는데 뭐 자기 치아 상태 물어보고 이러고 있으면, 파티에 갔는데 펀드 매니저한테 아무도 관심 없고 다른 뭐 의사나 이런 사람한테 몰려서 정신 팔고 얘기하고 있으면 그때는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쯤에는 슬슬 강세장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이제 피터 린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분위기에 투자를 많이 주식 투자 많이 시작하는 시간이 이제 강세장이 좀 지속이 돼서 내 주변에 쟤도 벌었대 할 때 이제 같이 뛰어들죠. 그 시점에 근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시점에 들어가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거 계산하고 나온다. 그 사람들 돈 번 거를 내가 이제 값을 치르고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만큼 뭐야 저런 투자 왜 해? 저걸로 돈 번 사람 없는데 되게 이상한 거 한다. 되게 안 좋은 얘기다. 저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뭘 번다고 저렇게 하고 있지? 라고 사람들이 그런 여론이 조성된 시점이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공 주식을 고르려고 애쓰지만 성공 주식 또한 우리를 고르려고 애쓰고 있다. 우리가 주식을 고르려고 하는 만큼 성공 주식도 우리를 고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릇이 돼야지 그만큼 번다고 하죠. 그런 이야기 같아요. 성공은 내가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닌 머물 자리를 내가 그 성공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서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다, 부자가 되는 거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자라고 보통 인간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공이라는 것, 주식으로 성공하는 것, 또 여타 방법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 어떤 성공도 성공을 의인화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공 입장에서 머무르고 싶은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는 좀 덜한데,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경영진과의 신뢰를 매우 중요시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카카오가 이제 스톡옵션 팔고 경영진들이 떠난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우리나라보다 그런 신뢰와 경영진들의 책임감을 보는 경향이 강하죠, 사실. 그래서 뭐 내부자들이 어떻게 이 주식을 사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가 굉장히
펀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은 중시하는 사항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보다 더욱 대부자들이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인다면 적어도 이 회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파산할 일은 없다고 확신해도 좋다. 내가 기피하는 종목은 이렇대요. 피터 린치가 가장 기피하는 종목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 중에서도 세간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다. 사람들 사이에 평판이 가장 좋고 카풀이나 통근 열차에서 남의 이야기를 듣던 중 솔깃해서 흔히 매입하게 되는 종목이다. 인기 종목의 주가는 되게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서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이 높은 주가를 지탱하는 것은 막연한 희망과 공허함이므로 상승할 때만큼이나 추락하는 속도도 빠르다. 출처가 신비한 조언일수록 설득력이 강하다. 이런 거 있죠. 출처가 신비한 조언일수록 설득력이 강하다. 이거 주식 말고도 다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정말 내가 신비감을 느낀다고 해서 정말 그게 믿을 만한 내용인지 좀 확인할 의무가 있죠. 취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투자라는 건 취미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손실 제한 주문을 몹시 싫어한다. 손실 제한 주문이라는 거는 뭐 마이너스 10% 이상 떨어지면 바로 손절하도록 이제 자동으로 설정해 놓는 그런 주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Stop Loss Order 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러한 주문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도달했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다. 대개 매입가보다 10% 낮은 가격이다. 물론 손실 제한 주문을 해두면 손실은 10%로 한정된다. 요새도 이런 게 있나? 이 책이 좀 오래전 책이라서. 그러나 오늘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면 주식은 거의 틀림없이 손실 제한 가격을 건드리게 되어 있다. 10% 이제 이런 거 없을 것 같아. 10%는 뭐 하룻밤에도 금방 떨어지잖아요. 손실 제한 주문을 내놓으면 주가가 10% 하락하고 주식이 팔린다. 이것은 손실이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정사실로 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보면 섬뜩한 기분마저 든다. 요새는 뭐 거의 한 손실 제한 주문은 거의 한 40% 걸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상식적으로 먹히려면 10% 걸어놓으면 다 금방 많은 종목을 사놔도 금방 자동 판매될 것 같은데 10% 마이너스 되면. 이거는 제가 주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약간은 느끼는 건데 뭔가를 이게 약간 물리학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내가 뭔가를 관찰할 때, 뭔가를 바라볼 때의 시점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랑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 일단 뭐 연구하는 데 있죠. 뭔가가 잘 안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거를 계속 신경을 쓰면 내가 거기에 말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상태일 때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그 시각에 의해 행동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근데 내가 그 시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순간 내 시각은 사실화되는 거거든요. 우주의 어떤 하나의 가능성이었다가 내가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순간 그것은 내가 그것을 어떤 현실 세계로 끌어올리는 작업이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려는 행동이고 그것을 완화하려는 행동을 물론 하고 있는 거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느냐가 더 일단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다 지나가거든요. 내가 시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변화하거든요. 어떤 홀로그램처럼 계속 어떨 때는 이 각도에서는 이제 보랏빛이다가 이 각도에서는 이제 파랑빛이고 이제 계속해서 내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잖아요. 그 대상의 빛깔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방식에 의해서 나온 결론인가, 이 시각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인지 아니면 정말 액션으로 나타내는 것이 상책일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행동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떨어졌을 때 반응하는 사람은 떨어진 가격에서 판매하게 되고, 떨어졌을 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오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간단한 논리인 것 같아요. 아까 성공 또한 자신이 머물 곳을 찾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신이 머물고 싶은 장소를 찾아다닌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이 주식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나라는 그릇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오를 때 팔겠어요? 못 기다리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상황의 차이가 있고, 누구는 여윳돈이고 누구는 생계를 위한 돈이고, 뭐 상황적인 차이들이 많이 작용을 하죠. 그렇지만 상황이든 아니면 나의 멘탈적 성숙이든 어쨌든 내가 그것이 나에게 기회로 돌아올 때까지 내 시각을 보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포트폴리오에 10% 손실 제한 주문이 적용된다면 장담하건대 그 포트폴리오는 10% 손실을 보게 된다. 손실 제한 주문을 하는 것은 주식을 현재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10%를 피하려고 하는 행위지만 결국 그 10% 손실을 현실화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손실 제한 주문 때문에 신중한 투자자를 자처하던 사람이 물량을 털어내고 나면 주가가 수직 상승하는 현상 역시 불가사의하다. 그래서 어쨌든 피터 린치의 전반적인 전략은 가치 투자죠. 이 회사의 스토리와 기업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본인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최소 3년으로 얘기를 하는데, 장기 투자하는 방식, 기업 가치 기준으로,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무조건 기업 가치 보고 장기 투자하라. 이게 피터 린치의 메인 전략인 것 같아요. 그걸로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마다 주식시장에서 발생하는 붕괴, 폭락, 거품 붕괴, 일시적 하락, 대폭락 기간, 이때마다 매도의 본능을 억누르고 용기를 발휘하여 이 두려운 상황에서 주식을 매입한다면 다시는 보기 힘든 기막힌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 관한 조언의 커다란 문제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좀처럼 털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그 기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여기에 반응하고야만 한다. 그래서 조언을 듣는 거는 좋기는 한데, 사실 뭐 내가 믿음을 갖고 여기에 올인하기로 했으면 귀 딱 막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들으면 좋지, 최대한 많은 정보가 나한테 있으면 좋지. 물론 좋죠.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게 반응할 수 있느냐. 지금 당장 민감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주식이 떨어질 때 내가 그 말이 생각나서 그 말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 자신 없으면 그냥 귀 막고 내가 뭐 샀는지 얘기하지 않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멘탈적 성숙이 안 되면 상황을 조정하는 거죠. 전설적인 피터 린치도 몇 번의 말도 안 되는 폭락을 경험하고 절대로 얼마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고쳤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가의 기존 차트를 봤을 때 이거는 얼마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 여기가 하방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 있죠. 근데 피터 린치도 그거를 본인이 예측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얼마 밑으로 절대 내려갈 리 없어, 절대, 주식시장에서 절대라고 뭔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자제해야겠다. 괜히 자신했다가
자신했다가 그게 반대로 일어나면 당황하고 또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10월 대폭락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을 실현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갔다. 폭락과 얘기와 이어지네요. 폭락 때 내가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 폭락은 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인 얘기죠. 내가 관찰했느냐 마느냐가 그것에 내 세상에서의 그것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폭락했을 때 그것을 만약 모든 뉴스와 내가 친구와 다 답을 쌓고 할 수만 있다면 나한텐 폭락했어? 난 내 세상엔 없는 거야. 나중에 차트를 열어봤을 때 뭐 그랬구나 라고 알 수는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몰랐으면, 내가 만약 속된 말로 수면제 먹고 자고 있었으면 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폭락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것을 그때 이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실존하는 게 폭락이라는 거죠. 어떤 폭락이 일어났을 때요. 내가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일이야. 내가 팔 때, 내가 살 때, 내가 그 지점을 언제로 정하느냐가 나에게 그 주식이 무엇이느냐, 동일한 주식이더라도 각자 다 다른 거죠. 각자 다 신경 쓰는 정도가 다르고 그것을 산 시점이 다르고 파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이름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 심지어 같은 기간에 비슷한 기간에 매수 매도를 하더라도요, 각자에게 다 다른 세상인 거예요. 손실을 본 사람은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신용거래자, 차익거래자, 옵션 투자자, 프로그램의 신호에 따라 주식을 매도한 펀드 매니저들이었다. 내가 대박을 내는 종목들은 여전히 3년, 5년, 4년 이렇게 보유한 종목 가운데서 나온다. 나는 우리가 망한다는 소리를 매일 듣는다. 에이즈 때문에 망하고, 가뭄 때문에 망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망하고, 예산 적자 때문에 망하고, 무역 적자 때문에 망하고, 달러 약세 때문에 망한다고 한다. 지친다.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말한다. 부동산을 걱정하더니 이번 달에는 오존층을 걱정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을 믿는가? 지금이야말로 근심의 벽이 제법 높은 데다가 매일 더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 영국은 70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보았지만 이 무렵에 번창했다. 하지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무역 적자 걱정에 대한 반론을 생각해낼 쯤 사람들은 무역 적자는 있고 이번에는 무역 흑자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였어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다. 투자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도 꼭 옳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도 꼭 옳아야 할 필요는 없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모든 여자에게 입맞춤을 할 순 없다. 나도 10루타 종목을 여럿 놓쳤다. 10루타 종목은 10배로 뛰는 종목. 그런 좋은 종목을 여럿 놓쳤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나도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근데도 시장을 이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이거 너무 마음에 차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많은 실수를 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어떤 일부의 사건이잖아요. 내 인생은 이 정도니까 이만큼 말아먹었어도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항상 옳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도 꼭 옳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은 앙드레, 잠시만, 내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서 쳐볼게요. 제가 이분 책을 읽었는데 앙드레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네.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도 유명한 주식 그냥 투자가였던 것 같아요. 주식 위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식 얘기긴 했는데 내가 또 잘못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서
굳이 맞을 필요는 없고 틀린 정보를 심지어 얻어도 된대. 그리고 틀린 정보를 또 틀리게 해석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잖아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뭐 틀린 정보를 얻었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또 뭐 어떻게 틀리게 어떻게 해석을 잘못 또 하면 그거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피터 린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투자 인생 중 대부분의 시간에서도 꼭 옳아야 할 필요는 없다. 꼭 맞아야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되게 맞아야 한다, 정답을 때려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조합을 시켜가면서 이제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 정답 맞추는데 제가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많이 버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조금은 버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약간 좀 마음이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꼭 맞아야 하는 건 아니야. 나 많이 틀렸는데 괜찮아. 어쩌면 틀렸기 때문에 정답일 수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신비롭고 세상 이제 끝나지 않는 미스터리라고 하죠. 세상은. 그런 거에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를 지금 취미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알면 알수록 조금 저는 내가 할 분야가 맞나라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하고 하지만 사실 아예 손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새 세대에 어떻게 재테크를 안 해요. 그래서 공부 힘이 닿는 때까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조사를 하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도 많고 그렇지만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뭐 회사에도 20대 어린 친구가 잠깐 들어왔다가 뭐 한 2년 있다가 나가면서 이제 퇴사 메일을 쓰고 갔는데 자기가 사실은 투자를 잘못해서 지금 여기서 일하는 2, 3년 동안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지금 빚을 다 청산하고 떠나는 마음이 너무 후련하다라고 이직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메일에서. 그래서 말모를 잘 모를 그런 사정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요새 투자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그 메일에 대해서 이제 떠오르면 이제 느끼는 거는 그 친구는 20대 때 되게 많은 경험을 했구나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뭐 굴러봐야 알잖아요.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 이제 뭐 어렸을 땐 좀 감당을 할 수 있는데 나이 들수록 그게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이 실패를 해보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좀 그 친구 인생에서 길게 봤을 때는 좀 좋은 경험이 아니었을까. 물론 지나고 나서야 하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매우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주식 여러분도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많이 이제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잘 가요. 잘 자요. 안녕.